그날 구청 앞에서 전 남편 김준과 나는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다. 둘은 말없이 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어색함이 가득했다. 이혼 서류를 든 내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가슴 속에는 돌덩이가 꽉 막힌 듯 답답했다. 김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있어 시작해. 나중에는 조금 잠겨 몇이다. 처음에는 월세방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원송금했어. 받아줘. 내 안에서 화가 치밀려고 생각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고작 300만 원을 송금하다니.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김준, 날 거지 취급하는 거야? 5년 결혼 생활이 고작 300만 원밖에 안 돼? 김준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머니에 손을 꽂고 어깨를 움츠렸다. 일단 이걸로 쓰겠다. 이제 와서 일단 이걸로 쓰고 나중에 내가 형편이 정말 어려워. 일단 이걸로 쓰고 나중에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더 줄게.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과연 그가 보낸 송금 메시지가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막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으며 말했다. 그 돈은 네가 가져. 난 필요 없어.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거리를 걷는데 바람이 불어오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옛날 그와 결혼할 때 엄마가 반대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 집 형편이 엄마가 반대했던 것이 생각났다. 하지만 그때 나는 오직 그를 좋아했고 둘이 함께 노력하면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결혼 초 우리는 구도심의 낡은 집에 새들어 살았다. 여름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고 그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밟고 건축 회사 기술자가 되었고 그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다. 밤에 돌아오면 둘 다 지쳐서 쓰러져 잠들기 바빴다. 하지만 그때는 마음만은 행복했다. 그제야 돈을 모아 40제곱미터짜리 작은 아파트의 첫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다. 이제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는 점점 늦게 귀가했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나는 혹시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항상 아무 일 없어라고 답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내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내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내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때 나는 화가 나고 억울해서 지난 세월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것 같았다. 망설임 없이 이혼에 동의했다. 텅 빈 월세방으로 돌아와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던져놓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쟤는 그 돈은 꼭 받아줘. 안 그러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라고 했다.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침대에 웅크려 한참을 울었다.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침대에 웅크려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배고픔에 잠에서 깼다. 월세방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카카오톡에 김준이 보낸 300만 원 송금 메시지가 여전히 수락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끝내 받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몸을 일으켜 씻고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나는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다. 결혼 전에는 작은 적이 만큼이나 어려웠다. 결혼 전에는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결혼 후에는 오로지 집안일에만 전념했다. 먼저 집 근처 마트에 가보았다. 계산원을 모집하는데 나이 제한이 35세 이하였다. 나는 이미 40이 넘었다. 직원은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아주머니, 저희는 젊은 사람을 찾아요.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다시 옷가게에 가보았다. 사장님은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저희는 옷을 잘 소화하고 몸매가 좋은 사람을 원해요. 아주머니는 체형이 좀 안 맞으시네요. 게다가 판매도 잘해야 하는데 자신 있으세요? 나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배울 수 있어요. 사장님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됐어요. 저희는 기다려줄 여유가 없어요. 오전 내내 뛰어다녔더니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일자리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점심에는 길가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 생수와 함께 먹었다. 눈물이 김밥 위로 떨어질 뻔했다. 휴대폰을 꺼내 김준의 연락처를 찾았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그를 찾아가면 주문 뒤에 도로 넣었다. 그를 찾아가면 지는 거야. 오후에도 계속 찾아 헤매다 마침내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았다. 나이 상관없이 숙식 제공, 월급 2,500만 원. 나는 서둘러 들어가 사장님에게 물었다.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 사장님은 일이 꽤 힘들 거라고 말했다.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버틸 수 있겠어요? 나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버틸 수 있어요. 힘든 거 안 무서워요. 드디어 발 디딜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밤에 식당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보자마자 마음이 또 반쯤 식어버렸다. 식당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 같은 방이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반자 침대 하나가 전부였고 창문도 없었다. 희귀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가져온 작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가에 앉았다. 그때 월세방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주머니, 그 방 모레면 계약 만료해요. 연장 안 할 거면 얼른 짐 빼세요. 다른 사람한테 세줘야 하니까요. 나는 집주인에게 내일 당장 이사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침대에 엎드려 참지 못하고 울었다. 침대에 엎드려 참지 못하고 울었다. 이혼 전에는 김준과 헤어져도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옛날 김준과 이제야 깨달았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눈물을 닦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 해. 내일 짐 다 옮기고 나면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식당 설거지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매일 쌓이는 접시 더미는 내 키보다 높았고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불어 주름투성이가 되었다. 밤 10시에 일이 끝나면 팔을 들어 원래 힘조차 없었다. 다행히 새끼 식사를 제공해줘서 따로 밥값을 내지 않아도 되어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이날은 식당이 9시가 돼서야 문을 열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근처 시장에 가서 값싼 채소라도 좀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점심때 식단밥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이라도 좀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장사꾼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나는 좀 시들했지만 먹을 만한 채소들만 골라 가격을 물었다. 손에 쥔 돈을 아껴 써야 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한 채소 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배추를 고르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뒤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다. 허옇게 바른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익숙한 듯한 미소가 떠 있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가 누구인지 바로 떠올리지 못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말했다. 김준희 아내분 아니세요? 이젠 아주머니라고 불러야겠네요. 저 기억하세요. 저는 박태수예요. 예전에 김준희랑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었어요. 그제야 나는 박태수를 알아봤다. 김준희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시절 그가 우리 월세방에 자주 와서 밥을 먹곤 했다. 내가 그에게 국수도 끓여준 적이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박 형님,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형님도 장 보러 오셨어요.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내 손에 들린 배추에 머물렀다가 내가 입고 있는 누렇게 바른 앞치마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김준은 같이 안 왔어요? 아주머니 사는 게 좀 힘들어 보이네요. 김준 이야기가 나오자 내 마음은 또다시 답답해졌다. 말투도 차가워졌다. 우리 이혼했어요. 이혼한 지 반년도 넘었어요.
박태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이혼이라니? 어떻게 이혼을 해요? 김준희가 예전에 우리한테 아주머니랑 잘 살 거라고, 나중에 돈 벌어서 큰 집 사주고 편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헤어져요? 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준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말했지. 큰 집을 사주겠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나는 마음속 의문을 억누르고 말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서 헤어졌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요? 박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 김준이 참 팔자가 기구해요. 작년에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새로운 젊은 친구를 구하려다가 떨어지는 철근의 다리를 맞았어요.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퇴원하고 나니 사장은 보상금 조금만 주고 다리도 영 불편해져서 무거운 일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갔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철렁했다. 이혼한 시점은 작년 초였다. 딱 건설 현장 사고가 나기 전이었다. 김준이 그때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 혹시 자신이 사고를 당할까봐 나에게 짐이 될까봐 그랬던 것일까? 하지만 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이혼하자고 했을까? 나는 다시 박태수에게 물었다. 박 형님, 그 사고가 작년 초에 난 게 확실해요?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할 때는 왜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간다는 말을 안 했죠? 박태수는 머리를 극적였다. 그 애가 아주머니한테 이혼하자고 한 게 언제쯤이에요? 우리는 작년 봄에 그 현장에 갔어요. 가기 전에 저랑 술 한잔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아주머니한테 서프라이즈 해줄 거라고 했었죠. 그때 제가 농담으로 혹시 아주머니가 딴 남자한테 갈까봐 그러는 거냐고 놀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아주머니가 걱정할까봐 현장에 가는 이야기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건설 현장 일이 위험하니까요.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예전에는 김준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심지어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혼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박태수의 말을 들어보니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 같았다. 나는 손에 든 배추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박태수가 내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말했다. 아주머니, 혹시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김준이 그 애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한테 정말 잘했어요. 예전에도 현장에서 우리한테 아주머니가 얼마나 똑 부러지고 알뜰한지 매일 자랑했었는데 어떻게 함부로 이혼을 하겠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다 지난 일이죠. 박 형님, 저 일하러 가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말을 마치고 서둘러 배추 값을 계산하고 식당을 향해 돌아섰다. 길을 걷는 내내 박태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준이 다쳐서 나에게 짐이 될까봐, 나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했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내 마음을 괴롭혔다. 나는 처음부터 이혼이 정말 오해였던 것은 아닐까. 김준이 송금했던 300만 원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시장길에서 식당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태수 형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되풀이 되었다.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했다. 김준이 정말 나에게 짐이 될까봐 이혼한 것이라면 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굳이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나를 오랫동안 미워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300만 원은 또 뭐란 말인가? 그때 그가 정말 형편이 어려웠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 식당에 돌아와 설거지하는 틈을 타 몰래 휴대폰을 꺼냈다. 김준을 아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물어볼까 싶어 연락처를 뒤져보았다. 예전에 김준과 함께 지낼 때 그의 친구들을 몇 명 알고 있었다. 최민혁이라는 친구는 예전에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밥을 먹었고 김준과도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최민혁의 전화번호를 찾아 손가락이 다이얼 버튼 위에서 눌렸다 말았다를 반복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몇 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다.
최민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누구세요? 이른 아침부터 전화해서 사람 잠 못 자게 하네. 나는 서둘러 말했다. 최민혁 씨, 저예요. 예전에 김준이랑 같이 살던 이수예요. 기억하세요? 최민혁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아, 당신이군요.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그의 말투에 내 마음이 움찔했지만 그래도 억지로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냥 혹시 최근에 김준이랑 연락했어요? 누가 그러는데 작년에 건설 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최민혁은 콧방귀를 뀌었다. 이제 와서 그 사람 소식이 궁금해. 그 사람 이혼하자고 했을 때 당신은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잖아. 300만 원도 거들떠보지 않더니 이제 와서 그 사람 소식을 묻는 게 말이 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서둘러 해명했다. 매정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상황을 몰랐어요. 저도 방금 그 사람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민혁의 목소리가 몇 톤 높아졌다. 김준이가 그때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이 자기 때문에 고생할까봐 일부러 모진 말을 해서 당신을 밀어낸 거라고. 그런데 당신은 잘도 떠났지. 그 사람이 준 돈도 안 받고 이제 와서 이런 걸 물어봐서 뭐 하게요? 나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최민혁은 한숨을 쉬었다. 저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현장에서 떠난 후로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안 돼요.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을 생각했다면 그때 이혼하지 말았어야지. 됐어요. 저 바빠서 끊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뚝하는 소리에 내 마음은 또다시 쓰리고 아팠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옆에서 채소를 썰던 장 사장님이 나를 보고 물었다. 이수 씨, 무슨 일 있어요? 누가 괴롭혔어요?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설거지하다가 물이 눈에 튀어서요. 장 사장님은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옆에 있던 휴지를 건네주었다. 그날 밤 퇴근 후 창문 없는 작은 방에 누웠지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민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때 내가 한마디라도 더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더 기다렸더라면 지금처럼 김준의 소식조차 찾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까? 더 불행한 일은 며칠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식당 사장님이 나를 불러 최근 장사가 잘 안 돼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당황해서 허둥지둥 말했다. 사장님, 저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저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저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저 정말 열심히 일해요. 지금 갈 곳도 없어서요. 이건 지난 보름치 없고 다르니요 말했다. 이수 씨가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수 씨가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돈을 나에게 건넸고 나는 구겨진 몇 장의 지폐를 쥐며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다음 날 나는 짐을 챙겨 식당을 나섰다. 길거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손에 든 1,2,5만 원으로는 제대로 된 월세방조차 구할 수 없었고 밥값은 말할 것도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김준이 아직 받지 않은 300만 원 송금 메시지를 보았다.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동요가 일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다. 지금 이 돈을 받는다고 해도 김준의 상황을 알 수 없으니 이 돈을 받는다고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값싼 PC방을 찾아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PC방에서 나는 또다시 김준의 예전 친구들 몇 명에게 카카오톡 친구 신청을 해보았다. 결과는 거절이거나 친구 추가 후에도 답장이 없는 것뿐이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보는데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했다. 정말 김준에 대한 단서,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걸까? PC방에서 이틀 밤을 보냈더니 손에 쥔 돈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밥 먹을 돈마저 없어질 판이었다. 셋째 날 아침, 나는 남은 구역만 원남짓한 돈을 쥐고 PC방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막연히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문득 이혼할 때 예전 작은 집에서 가져온 낡은 조미상자 하나가 생각났다. 그 안에는 예전 옷들과 잡동사니들이 가득했고 내 먼 친척 언니네 집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때는 언젠가 입을 수도 있을까 싶어 버리지 못했는데 그때는 언젠가 혹시 그 안에 김준이 남긴 물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는 전화해서 말했다. 그 상자 내 집에 반년도 넘게 있었는데 안 가져갈 줄 알았어. 가져갈 거면 얼른 와서 가져가. 나 요즘 창고 정리해야 해서 놓을 데가 없어. 전화를 끊고 나는 버스를 타고 언니 집으로 향했다. 언니 집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있었고 창고는 1층 계단 옆에 작고 어둡게 자리 잡고 있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확 풍겨왔다. 나는 구석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찾았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끌어냈다. 언니 집 거실로 돌아와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내가 예전에 입던 옷들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작은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나는 옷들을 하나하나 뒤적였다. 상자 맨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손가락에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손을 넣어 만져보니 비닐봉지에 쌓인 작은 수첩 같은 것이었다. 비닐봉지를 열고 수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접힌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쪽지에는 김준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의 글씨는 반듯반듯해서 예전에는 내가 늘 초등학생 같다고 놀리곤 했다. 쪽지에는 한 줄이 쓰여 있었다. 혹시 나중에 힘든 일 생기면 여기 가서 김영감님을 찾아봐. 그분이 도와줄 거야. 그 뒤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교외의 작은 마을, 버드나무 마을이라는 곳이었다. 문패 번호까지 정확히 쓰여 있었다. 나는 쪽지를 든 손이 조금 떨렸다. 김주는 왜 나에게 이 주소를 남겼을까? 이 김영감님은 또 누구일까? 설마 그가 내가 나중에 힘들어할 것을 미리 알고 일부러 뒷길을 남겨준 걸까? 이혼할 때 그가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더 줄게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때는 그저 나를 대충 얼버무리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는 정말 나를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니가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오다가 내 손에 들린 쪽지를 보고 물었다. 이게 뭐야? 뭐 보물이라도 찾았어? 나는 쪽지를 언니에게 건네며 말했다. 김준이 남긴 거예요. 제가 힘든 일 생기면 여기 가서 김씨성을 가진 아저씨를 찾아보라고 주소가 적혀 있어요. 언니는 쪽지를 보더니 말했다. 버드나무 마을이라. 거기 알아. 시내에서 꽤 멀어. 버스로 2시간도 넘게 걸릴 거야. 그래도 지금 네 상황으로는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혹시 정말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 결심이 섰다. 이 김영감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든 없든 이 주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든 나는 가봐야 했다. 이것이 지금 내가 김준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상자 안에서 입을 만한 옷들을 골라 배낭에 담고 나머지는 언니에게 주어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언니에게 2억만 원을 빌렸다. 언니는 처음에는 빌려주기를 꺼려했다. 네가 지금 이런데 내가 돈 빌려주면 언제 갚겠어? 나는 언니에게 일자리를 찾으면 첫 월급을 받자마자 갚겠다고 약속했고 언니는 마지못해 돈을 건네주었다. 그날 오후 나는 배낭을 메고 버스 터미널로 가서 버드나무 마을 가는 버스표를 샀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나는 그 쪽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마음은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긴장되는 것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몰라서였다. 만약 그 김영감님이 안 계시거나 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이다. 기대되는 것은 혹시 김영감님에게서
김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버스는 덜컹거리며 2시간 넘게 달린 끝에 마침내 버드나무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안은 온통 흙길이었고 길가에는 버드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버드나무 가지들이 흔들렸다. 나는 쪽지에 적힌 문패 번호를 따라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30분 넘게 헤매다가 마침내 그 집을 찾았다. 집은 흙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안에는 과일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대문 앞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작은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계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쭤보았다. 할아버지, 혹시 김영감님이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나를 했다. 내가 김씨인데 자네는 누군가? 무슨 일로 나를 찾나? 나는 서둘러 손에 든 쪽지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건 김준 씨가 저한테 남긴 쪽지인데 힘든 일 생기면 여기 와서 영감님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영감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요. 김 영감님은 쪽지를 받아 살펴보시더니 다시 나를 보셨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김준이 그 녀석이 일찍이 내게 말했었지. 혹시 어떤 여자가 이 쪽지를 들고 나를 찾아오면 도와주라고. 자네, 들어오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하자. 말을 마치고 김영감님은 몸을 일으켜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나는 김영감님 뒤를 따랐고 마음속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번 걸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김영감님 댁은 옛날식 기와집이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점이 놓여 있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분은 나에게 따뜻한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일단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몸 좀 녹이게.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 나는 나무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물컵을 감쌌다. 마음은 여전히 조금 불안했지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김영감님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 나를 보며 말했다. 자네가 이수라고 했던가? 김준이가 자네 이름을 내게 이야기했었지.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감님, 저는 이수예요. 영감님은 김준 씨랑 어떤 관계세요? 그 사람이 왜 저에게 영감님을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김영감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랑 김준이 아버지는 예점이었네. 김준이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나를 잘 따랐지. 무슨 일이든 내게 이야기하곤 했어. 작년 초에 그 애가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는 한동안 내 집에서 머물고 싶다고 했어. 마을에서 일자리도 좀 찾아보고 싶다고 하더군. 내가 왜 도시에서 자네랑 잘 지내지 않고 여기 있으려 하냐고 물었더니 그저 자네에게 짐이 될까봐 그렇다고만 하고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어.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김영감님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그때 이미 건설 현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혹시 현장에서 사고라도 날까봐 저한테 짐이 될까봐 이혼하자고 했던 거고요? 김영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은가? 그 애가 내게 말했어. 그때 건설 현장 일을 구했는데 월급은 많지만 위험도 크다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네 혼자 힘들까봐 먼저 이혼해서 자네가 좋은 사람 다시 만나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려 했다고. 그리고 자네에게 3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했지. 그게 반년 넘게 모은 자기 월급이라고. 원래는 금팔찌를 사주려고 했는데 자네에게 현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송금했다고 하더군. 그런데 자네가 계속 안 받았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김준이 나에게 이혼하자고 한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니. 그 300만 원이 그가 반년 넘게 모은 월급이었고 나에게 금팔찌를 사주려 했던 돈이었다니. 나는 예전에 그를 인색하다고 생각했고 나를 거지 취급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다. 김영관님은 나에게 휴지를 건네며 말했다. 너무 상심하지 말게. 김준이 그 녀석은 너무 고집이 세서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 해.
그 애가 마을에 머문 지 한 달쯤 됐을 때 매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가서 대나무를 베어 바구니를 만들고 돈을 벌었어. 그 돈은 전부 저축했지. 나중에 건설 현장에서 출근하라고 재촉해서야 떠났어. 떠나기 전에 내게 말하더군. 혹시 자네가 나중에 힘든 일을 겪고 자기를 찾지 못하면 나를 찾아오라고. 그리고 자기가 모은 2억만 원을 내게 맡기면서 자네가 오면 먼저 이 돈을 주라고 했어.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김영감님,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건설 현장에서 다쳤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김영감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도 잘 모르네. 그 애가 다친 후에 딱 한 번 전화했었어. 다리 부상이 좀 심해서 병원에 몇 달 입원했다고 하더군. 나중에 퇴원하고 남쪽 지방으로 일하러 갔다고 했어. 거기에 친구가 있어서 좀 더 편한 일을 찾아줄 수 있다고. 그 후로는 나에게 전화 한 통이 없어. 내가 전화해도 안 되고 휴대폰 번호를 바꾼 모양이야. 내 마음은 또 반쯤 식어버렸다. 어렵게 단서를 찾았는데 또 끊겨버렸다. 김영감님은 내가 침울해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 김준이 그 녀석은 분명 자네에게 연락할 거야. 떠나기 전에 내게 말했어. 자기가 안정되면 자네를 찾아가서 모든 걸 설명해 주겠다고. 아, 맞다. 그 애가 내게 맡겨둔 물건이 하나 있어. 자네가 오면 전해주려고 했지. 김영감님은 말을 마치고 안방으로 가셨다. 잠시 후 작은 천 주머니를 들고 나오시더니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것이야. 자네가 한번 보게. 나는 천 주머니를 받아 열어보았다. 안에는 낡은 지갑 하나가 들어있었다. 지갑 속에는 나와 김준의 합정사진 한 장과 그의 신분증 사본이 있었다. 사진은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찍은 것이었다. 그때 우리 둘은 정말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또다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김영감님은 말했다. 자네가 괜찮다면 며칠간 내 집에서 머물게. 마을에 노인 부부가 있는데 식사 준비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어. 한 달에 2억만 원의 숙식 제공이라네. 자네가 원하면 내일 내가 물어봐 줄게. 나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김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마을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돈도 벌고 김준 씨 소식도 찾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죠.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김영감님 댁에서 지내며 그 노인 부부 댁에 가서 식사 준비를 도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고 내 사정을 알고 나서는 다들 나를 많이 배려해 주었다. 나는 매일 식사 준비 외에는 마당에 앉아 김준이 예전에 만들었던 대나무 바구니를 보며 그가 빨리 연락해 주기를, 그를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다가 문득 김준이 송금했던 300만 원이 생각났다. 이혼 후 그 돈을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을까? 그 돈을 찾아서 나중에 김준을 만나면 몸에 좋은 보양식이라도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말에 쉬는 날 시내 은행에 가서 그 돈이 아직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주말이 되었다. 나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식사를 도와드리는 노인 부부에게 시내에 볼 일이 있어 점심때쯤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신분증과 휴대폰을 챙겨 서둘러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시내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서 내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그 돈이 아직 남아있으면 좋으련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돈이 이미 반환되었거나 심지어 김준이 이미 다시 찾아갔을까봐 걱정되었다. 버스를 2시간 넘게 갈아탄 후에야 시내에 도착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예전에 자주 가던 은행을 찾아갔다. 은행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는 창구로 걸어가 직원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기요. 제 통장 잔액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송금된 돈이 있는데 그것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말했다.
신분증이랑 통장 주세요. 나는 서둘러 신분증과 통장을 건넸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고 손까지 약간 떨렸다. 직원은 컴퓨터 자판을 한참 두드리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나에게 물었다. 말씀하신 송금은 언제쯤이었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대략 4년 전쯤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송금한 건데 제가 그때 받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송금한 건데 제가 그때 받지 않았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컴퓨터를 조작했다. 말씀하신 300만 원 송금은 고객님께서 계속 받지 않으셔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고객님 계좌 잔액에 입금했어요. 게다가 지난 4년간 이자가 붙어서 현재 고객님 계좌 잔액은 352만 6,480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멍해졌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나는 서둘러 통장을 받아 다시 물었다. 저기요, 잔액이 얼마라고요? 직원은 친절하게 다시 반복해서 말했다. 352만 6,480원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창구 앞에 서서 통장을 쥐고 있는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4년 전 이혼할 때 나는 이 3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고 김준이 나를 대충 얼버무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이 300만 원이 그가 반년 넘게 모은 월급이었고 나에게 금팔찌를 사주려 했던 돈이었으며 내가 나중에 힘들까봐 일부러 남겨둔 돈이었다는 것을. 나는 은행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죄책감이 들고 감동스러웠다. 나는 그때 김준을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 그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이혼하자고 했던 것이, 지난 4년 내내 그를 미워했던 것이 죄스러웠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나에게 뒷길을 남겨주려 했다는 것이, 이혼했음에도 나를 계속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감동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눈물을 닦았다. 창구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천천히 은행을 나섰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마음이 복잡했다. 이제 김준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준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가 이미 휴대폰 번호를 바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몇 번 울렸다. 아무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시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김준, 나야. 이소.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나 너를 오랫동안 찾아다녔어. 전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놀란 듯했고 약간 잠겨 있었다. 이수? 네가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아? 잘 지내? 나는 서둘러 말했다. 잘 지내. 오늘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어. 네가 4년 전에 나한테 송금한 300만 원을 봤어. 김준, 예전에는 내가 너를 오해했어. 미안해.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나 너를 만나고 싶어. 김준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다. 나 지금 남쪽 지방에 있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리로 와. 주소 보내줄게. 나는 서둘러 말했다. 알았어. 지금 갈게. 주소 보내줘. 주소 보내줘.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에 김준이 보낸 주소를 보았다. 마음속의 짐이 드디어 풀리는 것 같았다. 4년 만에 드디어 그를 찾았다. 드디어 그에게 직접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김준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곧장 기차역으로 가서 남쪽 지방으로 가는 기차표를 샀다. 돈이 많지 않았기에 입석표를 샀는데 2~0시간 넘게 가야 했다.
기차에 오를 때 내 마음은 설리면서도 긴장으로 가득했다. 가는 내내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온통 김준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기차는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했다. 나는 인파를 따라 역을 빠져나와 김준이 알려준 주소대로 버스를 타고 그가 일하는 공장 근처로 향했다. 약속 장소인 길모퉁이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김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커다란 나무 아래 서 있었다. 허옇게 바른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예전보다 숱이 적어졌으며 눈가에는 주름도 몇 개 더 생겨 있었다. 4년 전보다 훨씬 늙었다. 하고 불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왔어? 오는 게 힘들었지? 나는 그를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김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었어. 너를 오해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랑 이혼하자고 하지 말았어야 했어. 네가 준 돈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김준은 서둘러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울지 마. 다 지난 일이야. 네 탓이 아니야. 그때 내가 너한테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해서 네가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지. 우리는 길가에 있는 작은 식당을 찾아 두어 가지 요리를 시키고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지금도 아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벌써 다 나았어. 그냥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 좀 쑤시는 정도야. 괜찮아. 그때 건설 현장에서 다쳤을 때 의사가 평생 있다가 다리가 조금씩 나아져서 그래서 내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어. 나중에 자네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래서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할까봐 너랑 이혼하고 네가 좋은 사람 다시 말까봐 이 공장에서 창고 관리하는 일을 구했지. 힘든 일도 아니고 월급도 나 혼자 쓰기엔 충분해.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나 너를 오랫동안 찾아다녔어. 네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아무도 네 소식을 몰랐어. 김준은 한숨을 쉬었다. 무서웠어. 네가 이미 결혼했을까봐. 내가 연락하면 네 생활을 방해할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그때 퇴원했을 때 수중에 돈도 별로 없었고 너에게 좋은 생활을 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됐어. 그래서 돈을 좀 더 모으고 좀 더 안정되면 너를 찾아가서 모든 걸 설명해 주려고 했지. 네가 먼저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어.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김준, 이 통장에 사모형만 원 넘게 있어. 네가 4년 전에 나한테 준 300만 원이랑 지난 4년간의 이자야. 네가 가져. 너도 지금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김준은 통장을 다시 나에게 밀어냈다. 이 돈은 원래 너 주려고 한 거야. 네가 가지고 있어. 나 지금 돈 쓸 만큼 있어. 네가 괜찮다면 여기 남쪽 지방에 남아있어. 내가 공장 상사한테 말해서 너한테 일자리 찾아줄 수 있는지 알아볼게. 우리 이제 함께 살자. 나는 그를 보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나 괜찮아. 너랑 함께 살고 싶어. 식사를 마친 후 김준은 그가 사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공장 근처에 있는 작은 월세방이었다.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가 옷장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안에는 금팔찌 하나가 들어있었다. 디자인은 아주 소박했다. 그는 말했다. 이거 작년에 몇 달 월급 모아서 산 거야. 너 만나면 주려고 했는데 이제야 주네. 그는 금팔찌를 조심스럽게 쥐고 내 손목에 채워주었다. 예전에는 너한테 변변한 거 하나 못 사줬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너 좋은 날만 살게 해줄게. 내 손목에 채워진 금팔찌를 어루만지자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알았다. 예전에 고통스러웠던 날들은 모두 지나갔다. 앞으로 나와 김준은 함께 노력하며 잘 살 것이다. 그 후 나는 김준이 일하는 공장에서 포장 일을 구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했으며 함께 밥을 해먹었다. 마치 예전처럼.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때로는 생각한다. 만약 4년 전 내가 김준을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있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4년간의 경험 덕분에 나는 김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고,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돈을 모았다. 내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슈퍼마켓을 열 계획이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한다.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쉽게 상대를 오해하지 말고 쉽게 서로를 포기하지 말라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쳐도 기꺼이 함께 마주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